아, 우리 황제님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까지만 출근하도록 합시다. 제가 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 합스부르크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볼 게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성경의 내용을 담은 이 금접시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고,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고,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고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금접시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해시계예요. 해시계인데 저 해시계 같은 경우는 원하는 위치에서 이 미세 조정을 하면은 어디서든 이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합스부르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이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 주걱턱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주걱턱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에 대해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봅시다. 피콜라. 우선 이들의 비밀을 알기 전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참고로 제 전공은 역사가 아니라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는 조선보다 긴 6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흥망성쇠를 이끌었던 주요 역사적인 사건들만 굵직굵직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문이 왕관을 쓰게 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13세기 신성로마 제국 시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13세기 중반 무렵은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하면은 황제가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왜 황제가 존재하지 않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황제가 되려면 두 가지 절차를 승인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황제의 성출권이 있는 선지의 집단들에게 동의를 얻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교황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아, 우리 황제님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까지만 출근하도록 합시다. 라며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교황과 기득권의 권력 싸움은 피할 수 없었고 대공의 시대 이전의 황제인 프리드리 2세가 마땅한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사망하자 선제후들은 어차피 교황 눈치를 봐야 될 거 그냥 황제 없이 잘 살아보자 라면서 이제 대공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신성로마 제국 내에 반란과 분열이 계속되자 이 기득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황까지도 이 황제 한 번만 뽑아달라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1273년에 이르러서 제국의 기득권층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선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막상 황제를 뽑자니 아쉬워서 그들은 하나의 꼼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정당성은 있는 황제지만 힘이 없는 황제를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득권층은 나설 필요도 없고 이 파문을 당해도 황제를 새로 뽑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지사장을 계속 앉히려는 심보였던 거죠. 이 후보로 프리드리 2세의 양자이자 변방의 백장 나부리밖에 안 됐던 루돌프 4세가 선택되었고 1273년 10월 1일 그는 루돌프 1세라는 이름으로 닉변을 하면서 로마 독일왕이라고 쓰고 사실상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돌프 1세는 기득권의 생각만큼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공의 기간 동안 반기를 든 지역을 정벌하겠다는 목적하에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지역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고스란히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 오스트리아 지역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번영의 기틀을 다지게 된 곳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함께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후 잠시 왕가로서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는 끊기게 되지만 오스트리아의 주변 지역과의 혼맥을 통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워간 합스부르크 가문은 15세기 중반 프리드리 3세가 이번에 진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올라가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권위를 드높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혼맥을 통한 영토 확장의 정점은 이 카를 5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결혼으로 굴려던 스노볼이 카를 5세를 유럽의 부동산 다이아 수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 1세의 경우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남성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살리카법이 카를의 수저 색깔을 바꿔주는 계기가 됩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아버지인 프리드리 3세로부터 기존에 소유했던 땅에 추가로 장인어른인 샤를 1세가 사망하자 제1상속자가 되며 현재 부르고뉴 지역과 네덜란드 땅까지 상속받으며 부동산 부자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맥을 통한 권력 강화를 위해 막시밀리안 1세는 당시 스페인 지역의 카스티아 아라곤의 여왕과 왕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차남과 삼녀의 혼인을 통해 겹사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 장녀인 이사벨가 차남인 후안이 일찍 사망하고 카스티아를 다스리던 이사벨 1세가 남자인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제1상속자인 후아나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후아나는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카스티아 왕국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그의 남편이었던 펠리페 1세가 카스티아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펠리페 1세가 일찍 사망하자 그 왕권은 아들인 카를 5세에게 갈 줄 알았지만 카를 5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 아라곤의 왕이었던 페르난도 2세가 카스티아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페르난도 2세는 사위가 아닌 자기 친자식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싶다는 생각에 후대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의 왕관은 카를 5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1519년 카를 5세는 신성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페인, 그 식민지 등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합스부르크 가문도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이방인의 자격으로 스페인의 왕권을 차지한 카를 5세는 스페인 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본토를 동시에 다스리기엔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묘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곳의 지역을 대리인이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스페인의 경우 정통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의 장남이었던 카를 5세라도 통치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본토를 대리 통치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후보는 바로 카를 5세의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인데요. 처음엔 페르디난트 1세에게 대공의를 주어 다스리게 했지만 로마 제국의 내부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더 강한 권력을 주기 위해 로마 왕이라는 직함까지 내어주며 더 안정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를 5세의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 무렵 자신의 모든 권력을 장남인 펠리페 2세에게 모두 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집권 기간 동안 종교개혁과 식민지 정벌 등 기득권들에게 눈도장 찍힐 일들만 벌였기 때문에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동생이 지배하는 신성로마 제국과 장남이 지배하는 스페인 왕국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약 200년의 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영토들이 독립하고 정복되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권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1700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가 어떠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스페인의 권력 다툼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되고 말죠. 스페인 왕국의 차기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본토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 모두 혈연 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조용히 끝날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부르봉 왕가가 펠리페 5세를 날치기 조약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13년간의 전쟁 끝에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스페인 왕조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닌 부르봉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반쪽이 되어버린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좀 괜찮겠지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후사가 없어 부르봉 왕가에게 스페인이 넘어간 걸 경험하게 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는 그 상황이 스페인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만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살리카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만일 황제가 딸만 낳고 사망해도 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1713년 카를 6세는 살리카법을 부정하고 분할 상속을 막는 국사조칙 칙령을 방포합니다. 1740년 카를 6세가 사망하자 실권은 장남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로 정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사조칙 칙령 당시엔 카를 6세가 주변국들과 친인척들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테레지아가 실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카를 6세가 제2기간 동안 여러 전쟁에 패배하여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해도 되겠는데? 라며 상황이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를 6세의 조카 사위인 카를 7세와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인 프리드리 2세 그리고 주변국들이 합세하여 오스트리아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년간의 왕위 계승 전쟁 끝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경제적 요충지였던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게 내어주는 조건으로 실권을 가져올 수 있었죠. 이후 합스부르크는 빼앗긴 슐레지엔을 수복하기 위해 역사적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고 1793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곧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카이자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란츠 2세가 주변 왕정 국가들과 합세하여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전세는 뒤집히게 됩니다. 1804년 폐색이 짙어질 것을 예감한 프란츠 2세는 남아있는 영지를 모두 합쳐 오스트리아 제국을 세우게 되고 1806년 결국 신성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00년 중반 무렵 유럽은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채택해야 된다는 흐름과 동시에 국가는 같은 민족끼리 합쳐야 된다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다민족 국가의 왕정이었던 오스트리아 제국에도 이런 여파는 막을 수 없었고 왕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당시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1867년 제국 내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이었던 헝가리 민족을 제국으로 인정해주고 오스트리아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타협이 이뤄지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또 한 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기지 못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승전국과의 조약을 통해 제국이 해체되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그 힌트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가장 긴 시간적 공백 속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합스부르크 왕조가 스페인 왕조를 차지한 이후 200년간 일어난 일들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200년간 스페인 왕조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야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경악할 것입니다. 이 가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먼저 수평선을 보시면 이 둘이 혼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밑에 수직선이 혼인한 관계에서 나온 자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을 보시면 자 여기는 3촌 여기 4촌, 여기는 3촌, 여기는 6촌, 6촌, 4촌, 3촌.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 내에서는 근친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스페인 왕가에서는 근친혼이 많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연히 스페인 왕국을 차지한 것처럼 후사가 없으면 왕국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왕국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200년간의 근친혼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자신이 친족들과 혼인을 하는 행위는 합스부르크 가문 외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별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200년간 누적적인 근친혼이 일어났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긴 기간 동안 촌수가 꽤 가까운 사이에서 근친혼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서 자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가의 족보 등 다양한 역사적 사료들이 근친혼 연구를 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자료가 보존되었다는 점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표적인 근친혼 집안으로 낙인이 찍힌 가문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근친혼이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밝힌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레고 멘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유전학의 아버지인 이 멘델은 수조원 시절 왕두콩 재배를 통해 나온 식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유전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정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한 카피씩 유전자를 받아와서 두 카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특정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량은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꽃의 색깔을 봅시다. 한쪽은 흰색의 유전자 조합만을 가지고 있는 꽃과 다른 쪽은 빨간색 유전자의 조합만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교배를 통해 나온 자손들이 모두 빨간색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온 자손의 표현형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성, 안 나왔던 흰색은 열성이 됩니다. 다시 이 빨간색 세대들을 조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아래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면 흰색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엄마로부터 2분의 1, 아빠로부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확률상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성인 모습을 보이는 꽃이지만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끼리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개체들은 4분의 1 확률로 열성인 모습을 보이는 꽃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당부드리는 점은 이 우열의 법칙이 항상 작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우성이 좋고 열성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가 한 카피씩 정해준 유전자 조합에 따라 자손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멘델이 주장했던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는 약 4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몸속의 유전자가 전부 표준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외부적 모습이나 질병이 없더라도 유전적으로 표준이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외적인 모습은 정상인 것 같지만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생명과학에서는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러한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열성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보인자의 몸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러한 특정 질병의 보인자가 될 확률은 질병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발병된 확률 이론적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학적 얘기가 잠시 나올 예정이니 이해가 안 가시면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A라는 질병의 유전자를 가질 확률을 P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A라는 질병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뺀 값이 되고 우리는 편의상 Q라고 합시다. 만약 무수히 많은 집단에서 돌연변이와 외부의 변수 없이 랜덤하게 짝짓기가 일어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그림표에서 볼 수 있듯이 P와 Q의 곱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이 확률은 큰 변수가 없으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이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의 변수나 돌연변이가 없는 큰 집단에서 무작위적인 짝짓기가 일어난다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질병에 대한 확률은 일정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근친혼이 일어난다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유지하게 될까요? 즉 다른 변수는 동일하지만 무작위가 아닌 일부에서 선택적인 짝짓기가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계산해봅시다. 우리는 선택적 짝짓기를 정의하기 위해 하나의 변수를 정해봅시다. 근친혼이 일어났을 때 그 자손이 부모로부터 A에 대해 출처가 동일한 유전자를 받을 확률을 근교개수 F라고 정해봅시다. 이 근교개수는 상식적으로 촌수가 가까울수록 그 숫자는 커질 것이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근교개수는 낮아지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 근교개수 F는 근친혼에 의해 나온 자식이 질병 A에 대한 유전자가 출처가 같을 확률이며 촌수가 가까울수록 그 숫자는 커진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다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적용시켜볼까요?
이때 우리는 근교계수 F를 활용하여 이 수식을 다듬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F의 확률로 A의 질병의 유전자를 가져올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질병 A에 걸릴 확률을 구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F의 확률로 동일한 질병 A의 유전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F 곱하기 그럼 P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디바이베크 법칙에서 봤듯이 1-F의 확률로 이 확률로 우리가 A의 질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합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죠? FP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FP 제곱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 P제곱은 살리고 얘 둘을 묶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P 제곱 플러스 FP의 1 P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P는 우리가 아까 전에 Q라고 했으니까 P 제곱 플러스 FP Q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P제곱에서 FPQ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동형적 팝이 될 확률은 양변에서 FPQ가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이 FPQ만큼 빠지게 됩니다. 즉 유전자의 동형접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유전질환에 걸린 개체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현상은 근친혼이 거듭될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근친혼은 집단의 유전적 비율을 망가뜨리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깨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황가가 근친혼을 통해 유전적 질환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합스부르크 황가에서 생물학적으로 겪게 된 현상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이 그림들을 보시면 뭔가 비슷한 특징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들의 초상화에 턱을 잘 보시면 아래턱이 정상인들에 비해 많이 돌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턱을 가진 왕들이 발음이 어눌했다거나 식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문의 유전적 질환인 이 주걱턱을 전문용어로 합스부르크 턱 또는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말했듯 근친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경우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해지며 열성 유전자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아져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먼저 생식력이 감소되며 그에 따라 출생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여러 생존적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유전질환을 가지게 될 경우가 높기 때문에 영아기나 아동기의 사망률이 당시의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자 근친혼의 최종 보스인 카를로스 2세는 합스부르크 턱뿐만 아니라 작은 키, 절름발이, 뇌전증, 뇌하수체 호르몬 부족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질환을 하나 앓고 있었는데요. 그는 35살에 대머리가 되면서 신체적 결함이란 결함은 다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낳기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근친혼의 주요 현상인 불임이라는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가문은 스페인 왕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왕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선택했던 근친혼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본인의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암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합스부르크 왕조라는 개체군 사이에서 근친교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군들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개체군에 비해 생식률과 사망률이 낮아져 결국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인에서 셔터를 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근친혼이 집단 사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이 금지하는 국가고요. 점점 파래지면 파래질수록 근친혼에 대해서 찬성인 국가들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근친혼이 왕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문화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의 문제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현재는 동성동본을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1997년에 사라졌지만 근친혼에 관련된 민법은 여전히 근친혼을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와 그들이 스스로 불러낸 재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재밌었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2월까지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회가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면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